자, 오늘 이제 제가 맡은 과목이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인데 동영상을 잘 보셨겠지만 한번 우리가 복습을 잠깐 해보면 바로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아마 여러분이 벌써 살면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일 가까운 부모님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와 학교 등등 사람들하고 잘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안 통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가고 그래서 평생 가는 사람도 있죠. 심지어는 결혼했는데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해서 이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건강관리 실패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고 병들면 정말 고생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있을 겁니다. 아파서.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보호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생존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대인관계 실패예요. 대인관계 실패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적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 등등 이런 데 관심이 많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돈 관리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잠깐 한번 그림을 그리자면은 여기다 해도 되는 거죠? 아니. 아닌가? 분필로. 아, 분필. 교단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30 그리고 6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적자예요, 흑자예요? 적자입니다. 30세까지 적자예요. 부모의 신세를 지고 살죠. 근데 지금부터 30년 동안 어떻게 되냐면 흑자예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돈 많이 벌다가 아이들 학비 뭐 등등 집 사고 어쩌고 하다가 자기 아이 결혼시키고 어쩌고 하다가 딱 60이 되면 뭐가 돼요? 이때부터 적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돼서 외로운 여생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N형이죠, N형. 근데 여기 아까 잠깐 보니까 사회복지사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선진국은 그렇지 않아요. 선진국은 태어났을 때부터 국가에서 엄청나게 도와줘요. 그럼 서서히 줄여요. 그렇죠? 그때부터 자기 돈 가지고 굉장히 살아야 돼. 적자. 근데 이때부터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유형이죠, 유형. U자형. 이렇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워줘야 돼요. 인생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을 나는 졸업한 다음에 취업한 데부터 뭘 계획을 세울 거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때부터 주식하고 적금 집어넣고 말하자면 뭐 그런 경제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요. 이게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졸업한 다음 취업되면 그때부터 뭘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근데 여기 벌써 취업하고 직장인들이 많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실감하게 될 겁니다. 계획을 잘 세우길 바라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건강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알거지가 됐는데 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이 좀 실패했더라도 그리고 돈을 다 잃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셋 중에서 어떤 게 꼭 필요하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기 지금 우리 리더십 학교 여러분들끼리의 그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은 신앙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같은 가치관을 같이 훈련받고, 그죠? 살아가는 행동 양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런 비교적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거든요. 나하고 비슷한 성향인 사람을 뽑힌 사람들이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여러분의 선배들하고도 또 후배들하고도 좋은 네트워킹을 가지면은 정말 여러분 굉장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번 시간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중요성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죠. 여기 예를 안 들 수가 없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람들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 광장형인데 우리가 지향하는 바죠? 여기는 동굴형이에요. 되게 병원이나 이런 데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마스크형. 남의 말 듣기만 하고 자기 말 하잖아요. 정반대, 이 사람은 혼자 얘기를 해요. 지금 저처럼 다른 사람 말 못하게 하고. 이게 마네킹형이에요. 제가 지은 이름인데 나는 어떤 유형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번 기회에 내가 약간 광장형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마네킹형하고 대화할 때는 어떻게 되냐, 마네킹형은 혼자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나도 좀 얘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중단시키고 자기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예를 들면 50대 50으로 얘기하자. 듣기만 하지 마.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50대 50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마스크형하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냐. 마스크형하고 얘기할 때는 상대방이 말을 하기 편한 질문을 해야 돼요. 날씨 참 좋죠? 네, 좋네요. 하고 입을 열 수 있게. 이렇게 쉽게 어디에 사세요? 라든가 네,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라든가 굉장히 쉬운 말부터 시작을 해줘서 그 사람이 입을 뗄 수 있게 계기를, 동기를 자꾸 마련해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점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한 등이 질문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의사소통은 세 가지가 빙글빙글 돌아요. 말하고 답하고, 말하고 듣고 나서 답하고, 말하고 듣고 답하고, 이것이 뱅글뱅글 도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말만 한다든지, 나는 듣기만 한다든지 하면 이 순환이 회로가 끊어지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나는 듣기만 하는 스타일이다. 그 소통이 되지 않는 거야. 나는 말만 하는 스타일이다. 소통이 되지 않아. 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스타일이다.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한 번씩 해보는 게 필요해요. 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그래서 말하기 더 중요한 것들 제가 쭉 뽑아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설명을 못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하는 수업이라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이게 50대 50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고, 남 이야기 뒤에서 말하지 않도록 한다.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말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직장생활 많이 하시는데 뒷담화 같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이건 반드시 실수를 가져와요. 나중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저 직장생활 27년 했고 교수 생활을 겹쳐서 이렇게 한 것 같이 하면 교수 생활도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20년, 30년이 넘게 했죠. 저 기업에 있으면서도 대학에 출강을 했었으니까. 자, 어쨌든 우리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곱게 말하는 것이어서 제가 6가지 맛, 5가지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이야기는 상대방이 전달되는데 내 이야기에 대해서 평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상대방이 합니까? 상대방이 평가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친절하게 말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친절하게 받아들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과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잖아요.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사과의 껍질이에요. 껍질. 말과 혀는 사과의 껍질로 보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잖아요. 또 더 들어가면 행함이 있단 말이에요. 행함. 살이에요, 살. 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진실함이 뭐냐면 속마음. 속마음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고, 속마음 때문에 언어, 표현 이런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속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마음을 잘 가져라. 이게 핵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속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사소통 잘할 수 있어요. 기술은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술은 그렇게 많은 실수를 가져오지 않아요. 속마음이 잘못됐을 때, 일치되지 않았을 때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제 곡사포, 직사포 얘기를 해줬잖아요.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자, 이 야구공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이 친구한테 한번 던진다고 생각할 때 A가 이거예요. 이때 어떤가요 기분이? 하나요? 기분이 어때요? 던지시는 거. 저렇게 상대방 마음을 몰라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게 의사소통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걸 던지는데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던진다. 생각하면 이 사람은 뭘 느끼냐면 나는 낫다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낫다, 공보다. 그리고 이 폼으로 봐서는 직구, 강력한, 속도가 빠른 것이 날아올 것 같다. 위축이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 내가 상대방보다 위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 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이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위라는 걸 자꾸 강조하면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던지면 어떨까? 속도가 느려요, 공이. 공이 느리기 때문에 포물선을 느리고 가지만 상대방한테 어떤 감정을 주냐면 공이 빠르지 않다. 그래서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안도감을 갖게 돼요. 그게 이제 곡사포와 직사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공이 있단 말이에요. 말랑말랑한 공이 있고, 아까 같이 딱딱한 공이 있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공을 이런 식으로 던지면 굉장히 편하죠. 이것도 이렇게 던지면 무섭겠지만 이게 말랑말랑하다는 걸 알면 그렇게 걱정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쓸 때도 소프트한 단어를 많이 쓰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강한 단어. 제가 이제 길 가다 보면은 무단횡단 절대 금지, 그다음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이런 거 보면 단어 자체가 너무 무서운 단어야.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갈협박에 가까운 그런 단어를 쓰지 말고 소프트한 단어를 쓰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한번 스크린샷을 하시든지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속도와 명확성을 중시하는 직접적인 대화를 할 때는 직사포를 써야 돼요. 직사포. 예를 들어서 조종사와 기장과 부기장에 운전하면서 운행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단어는 이런 따지면 안 돼요. 굉장히 직설적인 단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정확성이 우선이 되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근데 그렇지 않고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소개팅을 오늘 누굴 만났다 했을 때 직사포를 쏘면은 대화가 되지 않아요.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대화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하고 이걸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이제 소통을 촉진시켜주는 화법 몇 개 제가 영상에서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예스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무조건 but, no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대화에서 상대방의 어떤 부탁을 지시를 했을 때 안 됩니다. 또 상대방이 얘기하는 중간에 막 끊는다든지. 근데 굉장히 자기는 대화를 잘하고 내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뭔가 아버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너 돈 얘기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부탁을 하고 그랬을 때 일단 예스를 하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1초가 됐든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간에 바트는 그 다음에 하라고 하죠. 이게 소프트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왜 단도를 드냐고요? 대화를 하는데 시작할 때 바로 노 하는 표현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이 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보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겠죠? 다음에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왜? 대화를 하면 그 노가 들어오는 충격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안 하겠죠.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있어요. 샌드위치 화법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결론적인 부분,
사실은 가운데가 맛있는 거지만 중요한 부분은 중간에 놓고 더 부드러운 걸 가지고 감싸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이야기를 먼저 하고 결론을 얘기하고 다시 부드러운 얘기로 감싸주는 이런 화법이 있어요. 이런 대화가 상대방을 설득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는 사람 있죠? 정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FIW는 제가 좀 설명을 했나 모르겠는데 특히 아이메시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제 우리 영진 씨가 저를 한번 이제 여기 꼬집었다고 생각해봐요. 꼬집어도 네, 결국 꼬집질 못하는. 네. 꼬집는다. 꼬집었을 때 왜 꼬집는 거야? 너는 왜 날 자꾸 괴롭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싸우게 돼.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나를 꼬집으니까 내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어가 나예요. 내가 꼬집으니까 내가 아프다. 내가 섭섭하다. 내가 기쁘다. 내가 어떻다 하고 대답하는 화법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 근데 연습이 안 되는 사람은 왜 그래? 바로 나옵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다. 당신이 오늘 이렇게 해주니까 나 오늘 굉장히 외로웠다. 그렇게 자기 배우자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당신 왜 그래? 하루에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주고받는 대화를 다 들어보시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여러분도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이럴 때 엄마는 이렇게 대하더라. 아빠는 이렇게 대하더라.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평생이 재미없게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떤 팩트 체크를 하는 건데 여기서 아이메시지 하나만 얘기합시다. 그럼 명확하게 얘기한다. 굉장히 정확하게 매사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AI하고 대화할 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얘가 고지고대로 내가 이야기한 것만 답을 해주잖아요. 내가 볼 때는 엉뚱한데 내가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A4 용지를 하나씩 좀 나눠드렸을 텐데 A4 용지 가지고 계시죠? 네, 반 자르세요. 잠깐 반을 자르라고 그랬는데 반을 자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보세요. 반을 자르는데 이렇게도 반이지만 이렇게도 반이잖아요. 또는 이렇게도 반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반 접으라니까 그냥 자기 식으로 반을 접었을 때는 이 가운데 다양하게 접는 반 접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그죠? 제가 설명을 잘못했죠? 제가 설명을 잘하는 방법 뭐있죠? 예시를 보는 바로 네? 예시를 보는 예시. 종이를 제가 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반 접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의사소통 기술이에요. 이거는 기술이야, 기술. 태도가 아니라. 태도가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양쪽에서 다리를 건설해가지고 왔는데 중간에 오니까 이렇게 안 만나는 것.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은? 제가 반 접으세요 그러면 아까 질문 같지?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라든가 질문을 하든가 반응을 보여주면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그 다음에 뭐예요? 피드백, 반응하기. 반응하기가 있었으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류가 많이 생겨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반 자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을 꺼내서 칼로 굉장히 정확하게 반을 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자를 필요 없어요. 뭐하러 저렇게 자르지?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으면 좋을까요? 뭘 빠뜨리고 뭘 더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자르는 모양은 상관없어요. 어디다 쓸 건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걸 자르라고 하는지, 잘라서 어디다 쓸 건지 물어보면 이거 대충 잘라도 되겠다 라든가 정확히 잘라야 되겠네, 침 발라서 발라도 되겠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할 때는 목적을 명확히 해주라는 거죠. 엄마가 아이한테 시장 가서 A, B, C 사와라고 해요. 그 어떤 애는 A, B, C 잘 외우고 와서 A, B, D를 사오는 애도 있고 A, B, C를 사오는 애도 있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엄마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려고 그런다. 엄마 A, B, C, D가 빠졌잖아. D. 그랬구나.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직장에서 뭘 못하느냐면 그 D를 찾아내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질문. 상대방한테 바로 지시를 받았을 때 지시를 받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고 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고 죄송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이거 하시는 건지 알면 제가 준비를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반문을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면 상대방이 볼 때 놀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말이 통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뭐 KTX 몇십 표를 하나 사와라 그랬을 때 예매해달라고 그랬을 때 네 하고서 굉장히 빨리 이거 일을 처리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런 친구도 있다고요. 부산 왜 가시려고 하는지 제가 좀 알아도 될까요? 무슨 회의가 있어도 어쩌고. 그럼 제가 비행기를 예약하시는 게 없을까요? 비행기가 있을까 지금?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업무 성과가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그런 친구 한 사람만 옆에 있으면 이 상사는 굉장히 일을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거는 이 종이는 그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자를 필요가 없어요. 대충 자르세요. 잘랐죠? 그러면 가까이 두 명씩 짝을 지어야 되거든요. 가까이 있는 분은 짝 대충 지네. 네, 대충 되죠? 외로운 사람이 한 명 있구나. 한쪽. 두 명씩 짝을 짓고 외로운 사람 옆에는 누가 가서 같이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앞뒤로 하면 예. 바로 옆에 앉는 게 좋아요. 바로 옆에요. 네. 그 조교님이랑 김조교가 하서. 자, 등을 지고 제가 볼 때 이쪽에 있는 분들, 이쪽에 있는 짝 파트너 손 들어보세요. 네, 이쪽 파트너, 예, 따라하세요. 나는 술래다. 됐습니다. 뒤로 자 둘이 등지세요. 네네네. 하연아 이쪽으로 와. 훨씬 더 같이 에라원이랑 너 술래야? 네, 됐습니다. 자, 술래는 지금부터 상대방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종이에다가 종이를 오리도록 하는 거예요. 구멍을 내서 모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설명해서 상대방이 똑같이 내가 그러면서 자기도 오려야 돼요. 너가 말한 대로. 그래서 이따가 둘이서 제가 마주보라고 그러면 마주보면서 그림을 맞췄을 때 복사한 것 같이 똑같아야 돼요. 둘이서 이제 또 한 번 할 건데 제가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AI하고 일을 할 때도 지금 같은 식으로 소통을 하면 있으나 많아요. 하루 종일 내가 원하는 게 나오질 않아요. 자, 똑같은 모양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종이에 있어서는 모양하고 크기 이런 게 돼 있어요. 모양이 같아야 되고 오린 게 크기가 같아야 돼. 사이즈가. 아마 사이즈 얘기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쭉 찢으세요 라든가 동그란 원을 만드세요 이런 말은 100사람한테 얘기하면 100가지가 나와요. 왜? 동그란 거. 삼각형들이요 사람 수에 따라서 그만큼 나와요. 정삼각형이라든지 한 변이 몇 센티미터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까 피드백 세 번째 말하고 듣고 답하면서 질문하고 그렇게 순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틀렸는가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거든요.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일부러. 뭘까요?
예? 피곤하다.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제가 일부러 안 했는데 종이를 이렇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하느냐 처음 시작할 때 거기가 바로 그거죠. 예.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시작했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네. 물론 지금 한 거 기념으로 잘 교재에다 넣으시고 사진도 찍어서 기념으로 보관하시고 네, 뜯어낸 것은 또 이따가 쓰레기통에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의사소통의 도구가 입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입만 있는 게 아니고 표정, 손짓, 발짓 이게 다 같이 합쳐져요. 언어, 버벌, 그다음에 보컬, 목소리에 따라 달라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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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잖아요. 여보세요라는 버벌은 같은데 보컬이 다르죠. 보컬. 그다음에 비주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좀 유치한 것 같지만 표정과 버벌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영상전화. 네. 광고한테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잘 안 맞는 경우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찬양하시는 분들 또 찬양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이렇게 부르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가사는 기쁘다는 이야기인데 목소리가 기쁘지 않고 그다음에 표정은 더 안 기쁘고 슬프고 안 맞는 언밸런스가 3V가 일치해야 되는데 3V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려움. 그 사람은 뭘 보느냐면은 그 사람의 어휘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비주얼을 먼저 봐요. 눈치를 딱 보면 표정을 딱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여보세요 이 말은 긍정적인 표현이다 아니다를 금방 표정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을 단어를 사용한 걸 생각을 하면서 말해요. 단어부터 생각하고 말하니까 표현하니까. 근데 미처 목소리 조정이 안 되고 비주얼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랑해라는 단어만 말해요. 사실은 사랑해라는 단어를 말할 필요 없이 목소리와 아니면 표정만 보여줘도 표현이 더 강력하게 되죠. 메르비언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표정은 어디서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속마음. 속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친절한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목소리와 표정을 보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속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속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태도라고 이야기해요. 태도는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태도라는 건 속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고. 듣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저 한자 청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또 답한다. 특히 답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에요. 답을 하셔야 돼요. 반응을 해줘야 돼요. 반응이 없어. 뭐 요새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말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듣고 있다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기타 등등 설명해 주십니다. 몰입하라. 상대방한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앵무새 법칙. 제가 어저께 인천 다녀왔습니다. 단어 하나 제가 어제 인천 다녀왔습니다 했을 때 그 중에서 하나의 단어만 얘기해 주면 돼요. 인천이요? 네. 그러면 제가 내 말 듣고 있구나 내 말을 한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의 법칙이에요. 왜 가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어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또는 공감의 법칙.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 그래서요?
이런 반응을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하기를 안 가르치고 쓰기만 하니까 쓰기도 안 하죠. 외워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반은 훈련을 받는데 반은 안 돼 있는 상태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딜 보는 거냐? 내가 서울 출신이면서 어떤 생각인가요? 어떤 것이 다른가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얘기해 줄까? 그래? 그러니까 6.25가 나오서 우리가 서울 피난을 왔는데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가 세상 일정을 모르시고 아주 순진하게만 하셔서 서울 놈들한테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냥 근결이 돈덩어리 다 털리시고 우리 식구가 아이고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 어른들 사였었죠. 예.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2칸짜리 집을 하나 사는데 말이지. 이야, 그 기분이라는 게 말이야. 정말 구중구 중고를 하나 산 것 같은 기분이었어. 얼마나 좋았는지 말이지. 밤새 잠이 한숨도 안 오는 거야. 이게 정말 내 집이니까 하고 말이지. 무슨 소리야 이게. 엄마냐? 엄마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얘기가 그렇게 늦게 들어서 이렇게 해줘. 그러면 장어마다 졸렸다 그런 얘기지. 에? 잘 듣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이렇게 왜 너희는 속이고 있어? 어? 난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몇 시간 동안 입이 아프겠다 하고 있는데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도 유분수지? 이야기 대부분 다 들었습니다. 지금 잠깐 그래. 나 서울 피난 와서 얼음장사 말고 무슨 장사 또 했다고. 얼음장사 말고 무슨 장사 했다 그러냐고. 장사? 이러지? 나이가 그런지 듣는 거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 또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잘 안 맞았죠. 그래서 이제 모범 답안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 모임에 가서 어떻게 자기의 그 태도를 바꿉니다.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꿔요. 물론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만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봅시다. 야, 지난번에 내가 이영남으로 낚시 같은 얘기 했냐? 낚시 갔다 오셨어요? 앵무새죠? 지난번에 이영남하고 밤낚시 갔다가 내가 가만히 42cm짜리 잉어를 낚았어요. 야, 42cm면 장난 아니다. 그 42cm짜리를 끌어올린단 말이야. 우와. 이영남한테 야 이게 되게 큰데 걸렸다. 그러고 말이지. 이걸 확 잡아서 끌어올릴 때 아니 그냥 앞으로 팔 나가는 거야. 야, 잘못하면 놓치는데. 아 놓칠 뻔했지. 이거는 그래 말지. 내가 이거를 앞으로 확 잡아끌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쉽지가 않아. 아유, 쉽지가 않죠. 이게 42cm. 야, 쉽지 않아요. 세번째 밀고 댕긴 거다. 그래서 확 채워올렸더니 활동하는 이거 어디야. 아, 진짜 되겠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한 가지 아는 거 뭐지? 닭걸 먹지 가지고. 아우, 왜 닭불을 쓰셔야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어제 내가 정신이 없어 그걸 못했잖아. 저런. 아이, 그럼 사진이나 찍어주시지. 내가 카메라를 안 가져갔잖아. 아유, 아깝다. 짧은 장면이지만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상대방을 이야기를 듣고 내가
피드백을 해주느냐, 반응을 보이나,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있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쉬운 반응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금? 뭐 많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해보세요. 끄덕끄덕. 예, 눈은 감지 말고. 여러분 이제 여기 많은 강사님들께서 오셔서 강의하실 텐데 강의할 때 끄덕끄덕 해주는 거는 듣고 있다. 굉장히 용기를 줘. 그러니까 내가 5개 준비해 왔는데 5개 중에서 다 쓸까? 근데 반응이 없으면 이제 줄어들어요. 4개만 해볼까? 안 되겠다. 3개만 해야 되겠다. 2개. 그 강사가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서 꺼내지 못해요. 굉장히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든지 상대방을 얘기할 때 내가 보세요. 나한테 고개 끄덕거리면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날 바라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눈 감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강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처음 들어가서 뭔가 얘기를 꺼냈을 때 반응이 이렇게 없으면요 위축이 돼요.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강의한 사람도 위축이 되고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하도록 만들까 큰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에 대한 걸 전달하는 건 두 번째고 사람들 어떻게 집중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듣는 자세, 듣는 태도 그리고 이렇게 듣는 거 굉장히 좋지 않은 거 아시죠? 누구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의 방향 내 가슴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시선, 눈, 목 뭐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가슴의 방향을 보면 알거든요. 뭐 여기 이제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는데 사회생활하고 자기 친구를 사귀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귈 때 이런 걸 면밀하게 보세요. 대화할 때 상대방한테 가슴을 돌리는가 가슴을 돌리지 않고 고개만 돌리는가 아니면 고개도 안 돌리고 눈만 돌리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속마음, 속태도입니다. 상대방을 향하는 기술이기도 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리액션을 잘해주느냐 그게 몸에 딱 배 있어요. 20, 30 이렇게 20년, 30년 동안 그것이 몸에 배 있는 사람하고 그게 안 배 있는 사람하고는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부부로 살아가는 데는 그거 고치게 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럼 고치는데 30년 걸리거든요. 그럼 30년 1인 가구로 들어갈 텐데 무슨 저는 결혼 상대자는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느냐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택해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소통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에 대화를 하지 마세요. 이미 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이 Q&A 저한테 질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 뭐 나머지 분들도 같이 공감하시면서 보면은 표현의 분명함과 부드러움의 차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죠. 소통은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소통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어린아이하고 할 때는 어린아이에게 맞춰서 해야 됩니다. 노인하고 할 때는 노인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컴퓨터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리고 어느 지방 출신 달라요. 외국인, 언어, 문화 맞추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사포를 쏘느냐, 곡사포로 대화를 하느냐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직사포가 필요할까 아니면 곡사포가 필요할까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공손하게 한다고 해서 어른하고 얘기를 하는데 길 묻는데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하면 이분이 그걸 다 알아듣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직사포로 말씀하시니까 이쪽으로 쭉 가셔서요. 쭉이 몇 미터냐고 문제가 되겠죠. 그죠? 네. 방향을 손까지 가리켜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때 그럼 갈 때면 인사해 공손하게 하면 되는 거지. 이 언어 사용하는데 너무 공손하게 하다 곡사포로 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실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상대방한테 미안할 때가 있다. 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줄이면 돼요. 그죠? 줄여야 돼요. 무심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타깃 분석을 잘 하셔서 화살을 쏘더라도 굉장히 중심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심코 아무 화살 쏘는 데다가 총을 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좋은 거 아닙니다. 파토스, 상대방의 감성을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줘요. 감성이 많은 사람들. 예술하시는 분들 여기 몇 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예술하시는 분들은 또 감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우리 학교 교육이 로고스 쪽에 로지컬한 이런 쪽에 교육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논리적인. 근데 그것보다 이분들은 더 새로운 것이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존중하고 이분한테는 어떤 쪽을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해요. 미안한 마음이 들 때는 이왕 내뱉었으면은 최대한 진화를 해야 돼. 빨리 불을 꺼야 돼. 최대한 진화를 해야 돼. 불을 꺼야 되는데 이 불을 끄지 않고 놔두면 잔불이 밑에 숨어 있다가 다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끄는 연습. 그리고 서정시를 많이 읽어야 된다. 서정시. 서정시 좋은 시들 굉장히 많거든요. 서정시를 읽으면은 감정도 순화되지만 훈련도 되지만 언어 사이, 어휘 사용이 굉장히 달라져요. 시에서 쓰는 언어는 굉장히 함축적이고 서정적인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 시를 읽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신문이나 보고 TV나 봤던 사람들이 유튜브나 본 사람들이 말하는 몇 마디 들어보면 너무 거칠고 우리 성경에 이제 우리 팔복에 긍휼이라는 긍휼 나오죠? 긍휼. 오늘 우리 사회가 긍휼이 없어져서 긍휼. 무자비한 너무 무자비해 언어들이. 신문, 방송,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너무 무자비해. 긍휼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부터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럴 때 행동 하나에 너무 신경 쓰인다. 곡사포를 쓰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고민이 있겠죠. 언행에 조심해야 돼요. 그렇더라도 훈련을 열심히 쌓아야 돼요. 언어 훈련. 이거 못하면 엄청난 손해봅니다. 아까 그 앞부분에 제가 강의할 때 나오잖아요. 고운 말하고 바른 말을 써야 되는데 말은 바른데 표현이 곱지 않았다. 했을 때는 우리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맞는데 싸가지가 없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의 문이 있거든요. 감정의 문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메시지를 감정의 문을 먼저 닫아버리니까 그 얘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얘기할 때 우리가 친절하게 말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의 가슴의 문을 열기 위해서. 물론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수업을 한다든지 정보를 전달하든지 할 때는 또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누구에겐가 친절하게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첫째 가져야 될 태도예요. 난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친절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 장로님들 친절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 전혀 친절하지 않아요. 난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웃사랑이라는 단어가 출발이 뭐예요? 남한테 친절한 거. 돈 안 드는 건데. 왜 남한테 친절하지 않게 대합니까? 왜 권위주의적으로 대하고? 그거는 우리가 고쳐야 될 태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해야 돼요. 왜?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존중의 시작이니까. 어떻게 친절하실 거죠? 네. 그 친절한 게 강의 듣는 사람이 친절한 건 이거라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인다. 얼마나 제가 볼 때 얼마나 친절해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들어준다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엄마하고 얘기할 때도 아빠하고 얘기할 때도 고개 끄덕 고객과 얘기할 때도 고개 끄덕 주는 사람이 있고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관계를 신경 쓰다 보면 내가 정말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혜로운 방법을 없겠느냐. 힘들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솔직하고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을 때하고 표현할 때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어쨌든 솔직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그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국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욕. 제가 엊그제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교사 헌신님의 설교를 했는데 교회 학교에서 이거 가르치면 좋습니까? 하고 제안한 게 욕하지 않는 거 가르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욕하지 않는 걸 가르쳐요. 뭐 이것만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학원 같은 데서 그렇게 잘 지켜줘도 야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다르다. 그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감정이 마음의 문이라고 그랬죠. 등등. 그리고 이제 이런 저 사람이 직사포 하니까 나도 직사포 대화를 한다. 그랬을 때 참 힘들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나는 어느 정도까지 직사포, 어느 정도까지 곡사포를 쓰겠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걸 잘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스타일이 아직 전혀 이쪽이 아닌데 막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아침에 막 바뀌려고 하지 마시고 서서히 변화하세요. 내가 곡사포를 조금 더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서서히 자기를 변화시켜줘야 돼. 1%씩 나를 바꾸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바꾸지 않고 방법과 기술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방법과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직장에서는 특히 동료들하고 상사하고 사이에서도 아이메시지를 많이 쓰셔야 돼요.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이런데요. 이렇게 표현을 자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팀장이 저 친구는 내가 얘기할 때 그런 걸 느끼는구나. 제가 소외감을 느끼는데요. 그걸 부드럽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걸 느낌을 표현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몰라요. 쟤는 이렇게 막말을 해도 통하는구나. 그러면 계속 막말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또 그랬다고 그랬을 때 여러 사람인데 막 대들어. 그래서 뭐 시끄럽게 만드는데 그거보다는 좀 잠깐 상담 좀 원합니다. 상담 신청하고 회의실 같은 데 조용한 데 들어가서 팀장님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확인하고 그런데 제가 너무 이렇습니다. 제 마음에. 근데 당신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렇습니다와 나의 이야기를 그런 거 한 번만 하면 웬만한 팀장 같으면 태도 확 바꿉니다. 그 다음부터.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 벌써 3번 했어. 4번, 5번 했어. 한번 엎어야 돼. 이런 생각 정말 나쁜 생각이에요. 상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도 선배들이 가르쳐 주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할 때. 그리고 회사는 팀워크를 맞춰서 짝을 지어주고 일을 하게 할 때라든지 업무를 분장할 때도 그 사람 특성에 맞게 리더는 그렇게 해줘요. 회사 측에서 한다는 거는 그런 것들이죠. 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여성들한테 성희롱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 상담을 많이 해줬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뭐 회사에서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제가 딸이 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많이 했는데 여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여기다가 A4 용지 한 장 붙여놓고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라. 누군가 성희롱 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라. 근데 왜 무슨 스티커인지 밝히지 말고 일주일 동안 계속 붙여라. 그런데 남대 직원들이 왜 저게 뭐야? 막 그럴 거예요. 궁금하다. 한 일주일 됐을 때 얘기를 해줘요. 이게 여성들한테 성희롱하고 몸에다 손대고 그랬던 거에 표시라는 걸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 주부터 확 떨어져요. 등등. 그리고 자기가 여기 혹시 있을지 몰라요. 자기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힘들다 했을 때는 회사의 정보를 파악해서 딸을 자녀로 두고 있는 상사를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부장님 따님 있으시죠? 따님 생각을 해서라도 제가 이 어려운 걸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하면요. 딸을 가진 분들은 이게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도와줄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주변에서. 뭐 이런 방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직사포하고 곡사포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충돌 안 하는데. 네. 곡사포는 선이고 직사포는 악이다. 그게 아니라 그랬죠. 용도에 따라 아까 얘기했어요. 상황에 맞게 빨리 직사포하고 곡사포를 가려서 쓰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곡사포를 더 많이 쓰는 언어 습관을 갖는 게 좋다. 윗사람과 어떻게 소통을 잘하면 좋겠냐. 윗사람하고 소통하는 건 자기 팀장이나 이런 분하고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좋아요. 지시 잘 받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건성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을 꼭 하라. 메모하라. 그리고 왜 이거 하는지, 왜 이 지시를 하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지시한 걸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하고 대부를 해요. 정리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보고할 때도 그 사람이 지시했던 언어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언어로 보고한다. 이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 잘하는 방법. 지시받은 내용에 맞춰서 엉뚱한 거 보고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시한 걸 얘기해야 되고 궁금한 게 없도록 참고사항을 같이 보고해줘야 되고 중간에 보고를 꼭 하세요. 그거 어떻게 돼가? 김대리 했을 때 참 그거요? 뭐 이렇게 머리 긁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가서 지시하신 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중간 보고를 중간까지 계속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바꿔야 될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으면. 참 내가 그 깜빡 잊었네. 그거 하지 말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보고가 자네는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몰라? 위치가 이렇게 없어? 그거 다 필요 없잖아 그런 거. 그거 알아서 그만둬야지. 이렇게 말하는 상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서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지시하신 것이 현재 상황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꿀까요? 그렇게 중간 보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감 꼭 지키는 거예요. 공사를 구분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뒷담화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깨진 관계를 다시 통하게 만든 사과의 기술이 뭐가 있을까? 사과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홍옥. 그래서 우리 같은 나이에서 대답하는 건데. 몰라요? 나 아는 줄 알았는데. 네? 파인애플. 오케이, 알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과라는 건요, 목적이 뭐냐면 불을 완전히 끄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가 나 있을 때, 불을 끄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진행될수록 불 끄는 게 어려워져요.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러면 불이 번지기 전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일찍 빨리 진화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1박 2일, 3박 4일, 7박 8일 간다. 그렇게 되면은 불 끄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불이 번지면 끄기 어렵다. 근데 직접 해라. 누구 시켜서 사과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적정 수준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돼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해라든가. 되게 미안하다 하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 책임질게. 책임을 넘어서서 얼만큼 보상해줄게.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자기 잘못을 얘기하고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니까 너 나한테 이거 용서해줘라. 그렇게 굉장히 좋아요.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내가 정말 잘못했잖아요. 그럴 때는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완전히 정리를 해줘요. 그럼 더 친한 사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과를 잘 안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사과를 안 해, 도통.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불을 질러 놓고서는 사과를 안 해. 불을 안 꺼.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막, 이 불이 타요. 진화를 안 시켜주고 계속 불만 지르고 있잖아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마음에 긍휼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동정하고 이런 마음이 다 없어지고 그 나쁜 X 욕하고 이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삶을 더 깊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말관으로만 사과하면 안 되고 또 반복하면 사과하고 또 같은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 이런 거에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동구형 마스크형을 얘기를 해줬는데 외면 침묵 말고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말부터 시작을 해서 상대방의 말문을 열게 해주면 마스크형이 서서히 말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달팽이 지도 만들면서 달팽이 지도의 목적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 살아왔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보셨겠죠?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옛날에 끊어진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한다. 옛날에 연인을 다시 회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잊혀진 좋은 관계가 있잖아.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좋은 관계들을 찾아보는 거야. 회복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부터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옛날에 굉장히 좋았던 사람을 찾는 게 확률이 더 높죠. 좋은 사람 다시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인간관계를 많이 가져야 돼. 제가 100명을 하라고 하는데 100명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건 아니에요. 100명의 친구 만들기보다 한 사람의 적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누구하고 다퉜고 근데 사과를 하지 못한 거야. 사과하지 못한 이유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만날 수 없거나 연락처가 끊어졌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저 사람하고 내가 사과를 해서 풀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죽을 때 상당히 힘든 거예요. 영혼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적이라고 느꼈던 사람이 보실 때는 관계를 빨리 회복하라는 그 관계 회복하라는 것은 계속 친구를 사귀라는 뜻이 아니라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사과할 사람 사과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또 비기독교인과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소개팅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소통의 가장 높은 벽이 신앙과 정치예요. 네. 그러니까 소개팅 할 때 상대방의 가치관을 굉장히 피차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게 가장 그 갈등이 많아집니다. 갈등의 요소가 돼요. 가치관을 얼마나 존중할 것이냐. 그래서 소개팅 하면서 상대방을 전도의 대상으로 이렇게 너무 보지 않도록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괄호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읽어요? 성경을 읽죠. 그런데 비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은 뭐를 읽어요? 예? 삶을 읽잖아요. 삶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삶. 또 내 삶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5060하고 2030 세대 간의 번역 소통. 제가 번역이라는 단어를 쓴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저하고 여론하고요. 대화 안 돼요. 거의 외국어 주고받는 수준입니다. 이제 옛날에 한국말 쓰면 다 통했는데 지금 가치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질 않아요. 게다가 수명까지 늘어나니까 세대가 난 30년이면 거의 한 세대라고 해서 한 세대 내에서는 소통이 됐거든요. 지금 30년이 한 세대 아니에요. 굉장히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서기 2000 몇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AI 전과 후로 나뉜다는 거예요. 지금 길 가다가 택시를 탈 수 없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음식을 시키는데 음식 주문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키오스크는 물론이고. 그래서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께 과제를 내드린 이유는 그냥 소통하려고 하지 말고 번역을 안 하니까 번역. 저분이 왜 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여러분 입장에서 기성세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어떤 이야기할 때
단어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왜 저런 이야기할까? 배경이 뭘까? 맥락이 뭔가?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의 관점의 시각을 가지고 단어로 해석을 하면 갈등이 생기고 이해가 갑니다. 그걸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시간을 좀 이렇게 많이 드리지 못해서 대화 시간 갖지 못하면은 시간이 나면 여러분께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많죠. 예를 들면 다 너 잘 데려간 소리야 하는 말을 갖다가 자녀는 막 저렇게 오해하는 학생들도 청년들도 있겠죠. 부모의 진심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요. 번역을 하셔야 돼요. 번역. 단어를 그대로 하지 말고 맥락을 중심으로 많아요. 야, 내 때는 상상도 못했어. 뭐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걸 저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언제 하냐? 이 얘기를 여러분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데 너의 노후가 외롭지 않길 바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어른들도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도 번역을 저렇게 해. 의역을 해라, 의역.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도. 이런 거죠. 스마트폰 좀 그만 봐.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사진 찍으세요, 얼마든지. 근데 사실 스마트폰 그만해라. 저도 저한테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밥 먹으면서 나는 스마트폰 보는 게 좋고 시간 전략하고 좋거든요. 그럼 그냥 인정해주면 좋은데 요즘 여러 멀티잖아요. 멀티태스커인데 저도 멀티태스커거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스타일인데 제 아내는 안 됐겠지? 제 아내는 부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부탁을 하냐? 그럼 나 보면서 밥 먹으면 되는데 이거 하지 말고 밥맛이 없는데 그러면 전 그 습관인데 이런 거죠. 특히 젊은이들은 뭐 대다수가 이런 거. 이거는 같이 대화하자는 뜻이잖아요. 대화. 또 많아요. 요즘 애들은 참을성 없다. 이것도 이런 뜻이고 뭐 좀 단정히 입어라. 뭐 아들 부모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 돈 아껴 써라. 나도 너 같은 자식 너도 한번 나와봐라. 나서 길러봐라. 이런 말 같은 것도 뭐 어떤 거 필요하면 찍으세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라. 따라하세요. 번역을 하라. 번역을 하라. 어른들이 얘기하는 건 번역을 하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뭐 많아. 빼고 넘어갈게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한테 하는 말로 번역이 필요한 거 많은데 제가 시니어들 어른들한테 가서 얘기 가긴 합니다. 여러분 대신은.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부모 세대가 이해하기 힘든 자녀의 모습, 뭐 제가 그림 하나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서 폰 크게 소리 들리게 해놓고, 저도 그냥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왔는데 설교 중인데 전화를 받아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연세가 많으시니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자녀 세대가 사진 찍는 거 있어요? 자녀 세대가 이해하기 힘든 부모 세대의 모습. 여러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뭐 대략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 특히 뭐 정치 종교 강요하고 뭐 신체 접촉 무감각, 무질서한 승하차, 무음 설정 뭐 이런 거 등등 재미와 의미 뭐 등등 뭐 많아요. 이해하시길 바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항상 소통하라. 쉬지 말고 소통하라. 범사에 소통하라. 벌써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의사소통 잘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하고의 대화. 제가 아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지금 자녀를 키우는데 중학생인데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써봤고 그랬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집에서 카톡으로 하라고. 그때 연락이 왔어요. 통화더라고요. 카톡으로 대화를 바꿨는데 통화더라. 집에서. 집에서 말하지 말고 카톡, 지방에서 카톡하고 여기서 카톡하니까 말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카톡으로 대화를 하네? 그럼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노력할 부분이 더 많지만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내 인생에서 감사한 일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는데 내 나이 수만큼 적어보셨어요? 네. 네. 뭘 느꼈는지 한 줄로 다 얘기해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시작. 한 줄로? 한 줄 소감. 범죄 경험이나 어려워. 예. 아마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나이 수만큼 이 감사한 일, 나이 수는 아니더라도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에서 고마웠던 일들, 감사 제목을 처음 써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하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한번 훑어보게 돼 있죠? 제가 제 아내 생일 때 이거 한번 70세 될 때 해줬거든요. 이름가지를 써주세요. 제가 고마운 거 아내 이름. 네.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걸 써주고 제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거 다 용서받았어요. 핸드폰 보고.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살아오면서 고마웠던 일을 자기 나이 수만큼 매년 정리를 좀 하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네.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감사라는 게.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 사람 생일 때 그 사람 나이 수만큼 고마운 일을 카드에 적어서 전달해 주는 것 같이 좋은 선물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생들, 어린 동생들이 있고 그러면 칭찬, 그 나이 수만큼 칭찬 해주는 거예요. 7살 같으면 7가지 써주면 돼요. 그같이 좋은 선물 없어요. 그랬더니 애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긴 하겠지만 네, 해보시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거 여러분 해보시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 하면서 아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감사일기 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감사일기 쓰기도 좋지만 제가 조금 이따 권해드릴 그 방법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내 장래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해. 염려와 준비를 분간 못하는 거예요. 막 걱정하는 거야. 그 성경 말씀 마태복음 보세요. 내가 염려하면 키가 2cm 더 크냐? 이런 말씀 나옵니다. cm는 안 나오죠. 안 큰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실 텐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님 계신데 부모님을 내가 굶게 되면 어떻게 되지?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염려하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이 감사에 대한 준비, 아주 이제 강의, 한 6시간 동안 감사에 대한 강의하는 중에서 굉장히 짧게 10분 동안 말씀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습관성 후회하면 안 돼요. 그때 내가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3전 닉스를 내가 샀어야 되는데, 지금 온 국민이 후회하고 있잖아요. 온 국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6천 원 할 때 살 걸, 그거. 다 지금 뭐 8천 가까이 올라갔는데 온 국민이 저거요. 삼성전자 들어갔으면 지금 6억 받는 건데 평생 모을 거. 6억 한꺼번에 6억 받잖아. 습관성 후회. 내가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갈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잊어버려야 돼요. 후회하는 거. 준비를,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아요.
세 번째는 망각이에요. 좋은 일이 있었던 걸 잊어버리고 나쁜 일이 있었던 것만 기억을 하는 이런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6억 받는데 우리는 600만 원 받는다. 지금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생각해봐요. 100배를 더 받아. 옆에 부서는. 저쪽 부서는 100배. 여기는 하나. 이거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이해하겠어요? 정말 복창 터지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의식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해요. 마음을 무겁게 해요. 그 다음에 욕심이에요. 탐심. 더 갖고 싶어하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욕심. 이 욕심이 뭐를 낳아요? 성경에 나오죠? 아니, 죄를 넣죠, 죄. 제가 뭐가 돼요? 죽음을 만들어요. 욕심. 막 저거 내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저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 나쁜 쪽 먼저 얘기하는 거. 좋은 면을 보는 게 아니라 나쁜 면을 보는 거죠. 그 다음 채권자 의식은 뭐냐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에 대한 이런 거예요. 호떡 장사 어느 아주머니가 아이를 얻고 추운데 팔고 있어서 매일 가서 뭘 사줬어요. 호떡을 사줬다며. 그랬더니 오늘 호떡이 집에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1,000원씩 주고 1,000원씩 퇴근할 때마다 1,000원씩 주고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부르는데 나오는데 손님 호떡값이 1,300원으로 올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0원씩 했는데 1,300원으로 올랐으니까 1,300원 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뭔가 당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불평이 생겨요. 내가 못 받은 것에 대한. 그래서 지나친 호의를 계속해서 베풀면 자기 권리인 줄 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통에, 감사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불만족을 가져오는 거예요. 불만족이 가지고 차 있으면은 감사를 할 수가 없죠. 자, 깃털 500g하고 모래 500g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느 게 더 무거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500g이니까. 어느 쪽이 더 무거우냐면은 오래 들고 있는 쪽이 더 무거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오래 들고 있는 쪽이 무거운 거예요. 맞습니다. 뭐든지 오래 들고 있으면 무거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7가지. 내가 그거 오래 들고 있으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걸 스트레스라고 해요. 이걸 가슴에다 올려놓고 있는 게 스트레스라는 표현이에요. 이 유명한 1970년대 초에 사인지 표지 그림이 이런 그림에서 찾다가 놓쳐졌는데 아 이런 걸 스트레스로 한다. 그때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아까 이런 것들이 내 가슴을 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야지. 움직이고. 이걸 던져버려야 돼요.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무엇이든지 나쁜 생각, 아까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잠깐 어쩔 수 없이 나한테 갔지만은 내가 그것을 오래 갖고 있지 않고 빨리 버리는 습관. 오늘 밤을 넘기지 말고 잠자리 들기 전에 모든 걸 딱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래야지 감사일기를 쓸 수 있어요. 또 감사일기를 쓰면서 일기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정리를 해주는 것이 감사일기를 쓰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왼쪽, 오른쪽 누가 금메달이냐면 이 사람이 금메달이죠? 그 누가 금메달이에요? 1번, 3번. 네? 표정 잘 보세요. 표정을 봐서는 오른쪽이 이 사람이 무슨 금메달 같아. 표정을 봐서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동메달이에요. 근데 은메달리스트의 표정을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동메달은 이기면서 끝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남은 걸 보느냐, 잃은 걸 보느냐, 놓친 걸 보느냐. 은메달리스트는 놓친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걸 생각을 하니까 내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놓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동메달은 메달권에 들었잖아요. 남은 걸, 얻은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강의하는 장면인데 왜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을까요? 저 손 들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봐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지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자, 또 한번 들어보세요. 사진 찍어줄 거죠? 하연아 방금 알고 있었잖아. 난 이 정도는 돼야지 감사해. 시작. 이 정도는 돼야지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감사거리가 많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라도 감사해. 시작. 다시 시작. 나는 이 정도라도 감사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더라도 낮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저것 때문에 며칠 동안 좀 난리잖아요. 탱크데이라는 단어를 왜 써가지고 말썽이냐고요. 나 같으면 생크데이를 할 텐데. 네? 이랬으면 얼마나 나라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국민들 마음속에. 우리가요. 받는 거에 익숙한 사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받는 걸.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성숙한 사람은 배려를 한다는 거죠. 그게 기보, 테이커에서 기보로의 변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이커에서 감사는 꽃이라면 기부, 남에게 주는 것은 기빙하는 것은 그건 열매예요.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으려면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박사 위에 뭡니까? 네? 박사 위에? 인사 위에? 감사. 개그감을 못 박사 위에? 집사. 강사 위에? 봉사야, 봉사, 배려. 내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베풀어준다. 이웃을 섬긴다. 근데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게 열매예요. 지금 우리 조교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죠? 네. 네,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계신데 감사.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이런 걸 배려라고 그러는 거죠. 이것도 생각하겠습니다. 시간이 맞으니까 다만 텐텐 감사행전이라는 걸 제가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번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하루에 10번 이웃에게 감사를 베풀자. 이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팔찌 꼈습니까? 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열심히 강의했는데 고맙습니까? 네. 옮겨 끼세요. 네? 이쪽으로 옮겨 끼세요. 계획. 네. 옮겨 끼셨습니까? 네. 우리 조교들이 참 고맙죠? 네. 옮겨 끼세요. 옮겨 끼세요. 네? 하여튼 매번 내가 감사함을 느낄 때마다 바꿔 끼는 거예요. 하루에 20번 정도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성숙한 상태가 되는 거죠. 감사하는 순간마다 팔찌를 바꿔 끼라. 이게 오늘 이야기 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제가 수료식 때 와서 이게 얼마나 달았나 잘 보겠습니다. 저는 잘 때도 끼고 잡니다. 생각날 때마다 바꿔 낍니다.
근데 여러분 꼭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좀 바뀌시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선물로 책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